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번이 넘는 고강도 규제로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 시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또 어떨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회 국토위에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이를 30대가 영끌로 받았다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뭐 시장 참여자이자 주택 공급자의 예.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이제 과거에 주택 가격이 조정됐을 때 이제 하우스 푸어라든지 이제 이런 논란에 중심이 섰던 세대들이 연령층으로 구분한다라면 30대하고 40대가 주종을 이뤘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한 생각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안타깝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은히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그 이제 주택을 사지 않으면 불안 심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그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그 보도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어떤 특히 이제 이번에는 30대 세대들이 이제 주택 구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가계 건전성이라든지 어떤 재정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이라든지 이런 기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리해서 집을 샀다라고 얘기하면 이후에 있을 어떤 주택 조정기에는 상당한 이제 좀 불안 심리와 가계 건전성이 이제 불안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일괄해서 표현한 것이 이제 안타깝다라는 네. 어떤 표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그와 함께 또 영끌이라는 단어에도 방점이 찍혔잖아요.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한 최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30대, 40대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3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서 주택 가격이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전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문성과 노력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시류에 흔들리거나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영끌이라고 해서 이제 영혼까지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모든 주택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김현미 장관께서는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두고 이제 하고 계신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 시장은 안정될 거고 주택 가격은 향후에 있어서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결론이나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께서 지금까지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다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30대에 대한 걱정을 김현미 장관께서 해주실 게 아니라 예. 오히려 30대 분들이 장관의 어떤 그런 부분의 시장 전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제가 30대는 아닙니다만 3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시장이 불안하며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샀을까라는 생각이 또 그렇죠.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사실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 자체는 지금 한국감정원의 발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KB 부동산 쪽에서 발표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부동산 114에서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차치하고 한국은행에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향후에 있어서도 이제 대다수, 즉 30대나 40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향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즉 1년 이내의 상승에 대한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정부가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6.17과 7.10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네. 충분히 정부는 임대차 3법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정부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1년 내에는 지금 수준보다도 지금도 사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역대 정부보다 뭐 최고조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보다 수준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그것은 향후에 뭐 지금 저금리 구도 있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말로서 도닥거려 주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론적이고 성과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길어도 2달 안에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 그 시점 데드라인이 지금 8월 말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경우에 지나면서까지 만일에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뭐 한국감정원의 발표 자료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의 어떤 그런 심리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예. 생각했을 네. 때는 좀 두 박사님하고는 약간 반대적 의견이 네네.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그 시중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애둘러서 표현했다라고 예. 얘기하고요. 어떤 글로벌 경제적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음에 어떤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시중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리게 된다라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거는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좀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회자되는 그 영끌이란 네네. 그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주택을 사야 되는 이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그 주택 경기가 상승하거나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늘 반복되는 어떤 얘기들이 단어만 바뀌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해서. 이번에 저도 생각했을 땐 뭐 패닉 바잉이다 아니면 영끌이다 이런 것들은 단어만 바뀌어서 온 거지 결국에 뭐냐면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저는 준동이라고 보거든요. 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누구나가 집을 살 때 이건 상당히 비싸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 그다음에 기대 이익이 확보될 거라는 거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까지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거에 집을 산 사람들은 30대가 사지 않고 40대, 50대의 어떤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이 주택을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30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30대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서 사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니까 그 오르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겠다라고 해서 이 30대들이 만약에 실수요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라면 괜찮지만 똑같이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1+1을 한다든지 갭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상당히 충격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네. 부동산이 이렇게 광기를 부리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애둘러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큰 바보 지금 이론이요? 비싸게 산 나도 바보지만 네. 내가 이거를 살면서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를 빗대서 말한 게 이제 더 큰 바보 이론인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자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순환된다라는 거죠. 계속. 결국에 부동산 가격은 오름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어떤 순환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는 착시 현상을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심리적으로 연동돼서 이제 어떤 사들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주택 가격은 반드시 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분 얘기의 관건은 지금까지 뭐 20번이 넘게 나온 대책들의 소위 약발이 시장에 먹힐 것이냐 요걸 두고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들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8천여 건이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세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는 주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의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당장의 부담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이 지금 시중에 나와서 매각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물량으로서 공급 물량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잠깐 그 네.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예. 제가 한국은행의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시장을 바라보는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그 소비자 전망 지수 또 동향 지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한국은행의 단순한 어떤 기관 입장이 아닌 통계 자료에 의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 최고치에 높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법인 부분에 대한 물량이 사실은 김현미 장관의 이런 경우에 있어도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써 그 부분이 시장 안정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뭐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생각은 제도로 인해서 세제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도 부분이나 이런 취득세 부분에 그걸 감안해서 내년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쪽의 어떤 법인의 선택들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8천 건이 넘는 부분에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가가 뛰고 있고 매물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의 효과로서 매물이 이제 사실 거래 자체였던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책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호가는 뛰는데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고가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이 시장을 오히려 더 자극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시장에 있어서의 정책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8월 말이 지나면서 9월에 접어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부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 효과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관망세나 매물을 갖다가 잠깐 이렇게 보류한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지는 아마 조만간에 있어서 그것은 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법인의 그 매수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법인이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어떤 임대법인도 많이 생겼고 부동산 매입법인도 많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매입법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만 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제 최근에 나온 이제 물량이 이제 부동산 세법 개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 매도가 이제 나오면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한두 달 내에 지금 이제 나온 물량이라고 보여지면요. 과거에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에 비하면 아직까지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여지가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정책 기조를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계속 법인에게 압박을 가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량의 법인 매물이 이제 저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영끌이라든지 어떤 패닉 바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법인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주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1, 2개월 사이에 30대의 어떠한 주택 매입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비싼 가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나오는 배분 물량이 있다라면 그 법인이 실거래가로 등록한 어떤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에 대한 최소한 그 정도의 검증,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격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하게 된다라면 법인이 내놓는 물량이 앞으로 많아질수록 이제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가운데 법인은 물량을 내놓고 최근 외국인들은 국내 건축물 매입이 역대 그렇죠. 최대라고 하니까 네. 이게 받아주는 수요가 있으면은 이게 좀 조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제 법인들이 팔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점은요. 지금 주로 지방에서 많이 물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충분히 받아줄 세력들이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넘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양극화가 벌어지는 가운데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역할이 정부가 그동안 강구하고 있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 역량인데요. 이 부분들의 비중이
과거에는 그렇게 뭐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거죠.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와 또 하나는 이제 세제 부분에 대한 강화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제한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들을 갖다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사실은 그 외 지역에 있는 거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국에서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해서 국내 부동산을 사는데요. 상대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내 주택 가격이 우리만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또 홍콩이라든지 미국 쪽에 있는 많은 구매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자국에 있는 주택들에 비해서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네요. 저렴하다는 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갖다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자금들이 아마 지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김 장관께서는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에게 세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세제 부분은 국내와 동일하게 하는 이상으로 사실 강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동이나 주택 구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가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부동산을 그렇죠. 구입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주택을 구입을 했다든지 이 건물을 구입한 분들이 반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고 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물론 지금은 이제 투기적 수요가 일부가 가세됐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국도 상당히 그 다국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다국적 기업이면 거기에서 경제력이 풍부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주재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인구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70만, 180만 정도 되니까 약 2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된다면 우리 5천만으로 봤을 때 약 2%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가구당 2인에서 3인만 산다 하더라도 주택이 한 70만 채에서 100만 채 가까이가 임차가 됐든 월세가 됐든 아니면 자가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은 그거 외국인들의 어떤 하나의 경제 행위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취득세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주택 구입을 했을 때에는 약 20%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들도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 이제 지금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만 5천 건 정도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14,000건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상당히 편중돼 있는 중국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쩌서는 이제 규제의 어떤 틈새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저희가 지금 뭐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사실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아까 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8월 통계가 나오는 이제 9월이 되면 정말로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 가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망에 동의하시는지 각각 한 분씩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 리본 같은 경우에 자료로 본다면은 8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에 있어서 어떤 한국감정원의 경우는 0.02% 그렇게 계속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KB 쪽에 있어서는 0.44%라고 해서 약 한 22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실제 모든 것을 발품을 팔아서 시장의 느낌을 확인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혼돈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통계 자료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부 쪽의 입장을 갖다 대변하거나 그걸 갖다 잘 반영하는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시장에서 괴리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까지 될 것으로 보여지는 9월까지 시장은
당분간 조용하면 좋겠지만 9월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이 있냐면 이사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자녀들의 네. 학교 문제와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영향으로 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자극시킬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세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향후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의 효과,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정말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강세 부분 이는 여전히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가격의 이제 항방은 어떤 8월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얼만큼 이루어졌나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9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8월에 주택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게 뭐냐면 7월 달에 발표된 어떤 주택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는 8월 말에 이제 추계가 끝난 실거래가가 9월 달에 발표될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쯤에서 이제 추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책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소한의 어떤 그 시그널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한국 감정원의 지표다 아니면 뭐 국민은행의 지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호가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국민은행 지표는 호가 위주로 뭐 중개사들한테 확인을 해갖고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하고 지수를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감정원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조금 이제 수치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자료들이 결국에 취합되는 점은 저는 통계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 자료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국토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뭐를 할 때 어떤 인기에 영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개수 조정을 수치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누락시켜서 어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그 정확한 지표는 저는 통계청과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로 한국감정원이나 KB지수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호가 위주로 하는 그런 시장의 지수들은 믿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시장에서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 대책이 효과를 볼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은 심리,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난달 서울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2015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표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뭔가 시장 참여자들 심리 자체를 조금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서 지금까지 수요 억제 쪽으로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60주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이제 무게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5월 6일 날, 5월 7일 날이죠. 5월 7일 날 하고 8월 4일 날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점 지적을 반영해서 공급 대책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발표된 내용 자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된, 보완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잇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부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지만 그 발표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에 대한 뭔가 실효성 있는 사실 제대로 된 방안들이 포함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22번, 23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은 공급은 충분하지 않는데 그 수요 심리만 자극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또한 시장이 나아가겠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3년이라는 기간 이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할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그 발표에 대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되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결국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가격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물론 이제 역대 최고로 139.4에 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잠시 이렇게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정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네거티브의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디가 신고가를 찍었다, 어디를 찍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한 거죠. 불안한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거나 보도가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항상 저기 대표 무슨 아크로 리버파크가 얼마를 찍었네 얘기하지만 동일 사례에서 42평과 45평이 있을 때 어느 아파트는 6억일 신고가 행진을 해서 6억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아파트는 동일 아파트 내에서 한 2억 5천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어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서 가격 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것이 옳구나 그러다라거나 아니면 이것이 효과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공정하게 가격이 올라간 지역과 떨어진 지역이 또 중저가 아파트들이 네. 이렇게 되면 나오지요. 통계를 우리가 분석할 때도 최고가와 최저가는 빼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최고가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예.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의 규제 이후로 지금 아까 말한 아크로리브 파크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저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왕 지역에 지금 가격 상승 오름폭이 현재의 가격 지수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가, 최고가의 초고가의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 움직임은 사실은 거래 횟수도 적고 굉장히 가격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오히려 노동왕이나 그동안 소외된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가격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5억대에서 한 10억대 사이 그쪽에 있어서의 물건들의 어떤 거래 성향에서 결과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특정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호도하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부의 시각이긴 하지만 그쪽에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호응하는 것은 조금 근데 제가 예. 봤을 때 이제 그게 뭐 박사님은 지금 이제 정부의 시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2019년 8월 13일 날 38억 5천을 찍은 43평짜리 아파트가 36억으로 와서 한 2억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7월 21일 날 거래된 이 부동산은 6억이 올랐네라고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 일부 기관들은 전부 건설회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곡을 전제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동산 알겠습니다. 114도 뭐 건설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시장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또 부동산 이슈 계속해서 또 다룰 거니까 두 분 모셔서 그때 더 이야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의원,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